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인천 강화군 서쪽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해 곳곳에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규모 3.5 이상 지진이 발생한 건 지난해 10월 이후 70여일 만입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조건으로 제시한 4개 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이 충족된 거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중국발 입국자의 확산 상황 등이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수도권과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의 단독 소집 요구로 오늘부터 30일 동안 1월 임시국회가 개최됩니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사태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내일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라고 반박했습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자신의 출산 시 대출원금 탕감 구상을 대통령실이 반박한 데 대해서 오해를 일으켜 유감이지만 검토해볼 만한 제안이라고 밝히자 대통령실이 거듭 비판했습니다. 나 부위원장의 당권 도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오늘 안철수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고 김기현 의원은 캠프 개소식을 엽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 백혈병 환자에게 사용기한이 2달 넘게 지난 수액을 맞았다가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네, 지진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인천 강화군 서쪽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전역에서 느껴질 정도였는데 새벽 시간 잠에서 깬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대부분이 잠들었을 새벽 시간 요란한 소리와 진동을 울리며 지진 재난 문자가 도착합니다. 오늘 새벽 1시 28분쯤 인천 강화군 서쪽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발생 지점은 인천 강화군 서쪽 25km 해역으로 진원의 깊이는 19km로 파악됐습니다. 지진계에 기록된 관측값을 토대로 흔들림 정도를 산출하는 계기 진도는 인천에서 최대 4단계.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인천에서는 지진이 발생한 지 30분 만에 관련 신고가 30건 접수됐는데 다행히 특별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흔들리길래 어지럼증인가 싶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YTN 뉴스를 보니까 지진이라고 뜨더라고요. 인천에서 발생한 지진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도 느껴졌습니다. 경기도는 최대 3단계, 서울에서는 최대 2단계를 기록했는데 실제로 지진 발생 이후 수도권 전역에서 진동을 느꼈다는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자려고 누워있는데 침대가 막 갑자기 흔들리더니 탱크 지나가는 것처럼 막 흔들리더라고요. 너무 무섭죠. 뭐 전쟁 난 건가 싶기도 하고. 한반도와 그 주변 해역에서 규모 3.5 이상 지진이 발생한 건 지난해 10월 29일 충북 괴산군에서 규모 4.1 지진이 일어난 이후 70여일 만입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에서 지진으로 인한 지면 진동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검역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중국발 외국인 7명 중 1명은 공안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행세는 주춤하면서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을 처음 충족했는데 중국발 확산 상황이 마지막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토요일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와 PCR 검사를 받은 단기 체류 외국인은 291명. 이들 모두 음성 확인서가 있었지만 도착 직후 14.8%인 43명은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 지난 사흘간 양성률은 12%에서 23%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14%대로 감소하는 등 들쑥날쑥한 상황. 다만 음성 확인서 제출 직전 사흘과 비교하면 검사자 수가 줄고 양성률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방역 당국은 일자별 편차가 있을 수 있어 일정 기간 추이를 관찰한 뒤 분석과 전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입국하신 지 얼마 안 된 기간이고 다만 입국적 검사를 하지 않았을 때와 입국 전 검사를 하고 왔을 때의 차이가 한 60% 정도의 비율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입국 전 검사에서 걸러진 환자들이 상당수 있다. 단기 체류 외국인뿐 아니라 중국에서 들어온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 확진까지 더해지며 해외 유입 확진자 78%는 중국에서 유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신규 환자 규모는 주춤하며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기준을 처음 충족했습니다. 최근 2주 연속 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전주와 비교해 감소하며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과 함께 4개 기준 가운데 2개 이상을 충족한 겁니다. 신규 변이와 해외 상황 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조정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중국의 변수를 조금 같이 감안을 해서 상황을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국의 격리 의무 해제 이후 동남아 등을 거쳐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가 늘 수 있어서 중국발 확산 파장이 일상 회복의 마지막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중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강제했던 입국자 격리를 폐지하자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중국의 큰 명절인 춘제 기간 동안 21억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움직일 거로 예상됩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3년 만에 격리 없는 인적 왕래를 재개한 중국과 홍콩. 양측은 접경 지역 7개 검문소를 통해 하루 6만 명씩 양방향 여행객의 입경을 허용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하게 했던 강력한 방역 조치가 34개월 만에 사라지자 중국으로 가는 여행객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因為我已經2年未見過老婆啦，想快啲翻去見老婆。上次我来香港的时候是等了有半个月，最后没办法回不了国内，我就回到土耳其去了啊。 그동안 억눌려왔던 중국인들의 이동 욕구는 국내 여행에서도 폭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년간 당국의 각종 이동 제한 조치와 권고 속에 귀향을 포기했던 수억 명의 농민공들이 중국의 설인 춘제를 맞아 이른바 보복 귀향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40일간의 춘제 특별 수송 기간 동안 21억 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움직일 것으로 중국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99.5%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춘제 기간 귀향 인파로 인한 농촌 지역의 감염 확산 방지가 중요해졌습니다. 방역 규제가 대부분 폐지됐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중국 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서울의 미세먼지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전국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수준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에서 나쁨을 기록하고 그 밖의 권역에서는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전과 대구, 경북은 오전에, 부산과 울산, 경남, 제주권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거로 보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중부 지역 대부분과 남부 지역 일부는 전날 잔류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남동진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거로 예상했습니다. 민주당의 소집 요구로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민주당에선 북한 무인기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본회의를 열자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 무인기 현안 질의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북한 무인기 대응 지시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안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군 미필의 대통령이 NSC도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응을 지시했고 그 결과가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또 윤심을 두려워하는 만큼의 10분의 1이라도 민심을 두려워하면 1월 임시국회에 응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법사위 국토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법사위에 상정된 안전운임제 등 타상임위 법안도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무인기 관련 현안 질의를 하는 건 군사기밀 누출이라며 필요하다면 상임위 차원에서 비공개로 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민주당의 임시회 요구는 오는 10일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를 막기 위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방탄을 위해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방탄국회라는 이야기를 들을까 봐 긴급 현안 질의를 신청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진욱 공수처장이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눈물을 터뜨린 데 대해 한심하기 그지없다면서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찬송가는 교회에서 부르고 눈물이 나면 집에 가서 우십시오. 물론 사표부터 내고 말입니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도 올해 예산안 처리를 두고 지난한 삿바 싸움을 벌인 여야가 1월에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 출석 때 직접 입장을 밝히고 당 지도부도 동행을 하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그냥 들어가진 않을 거라면서 지도부도 함께 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이 대표는 조용하게 출석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경원 저출산위 부위원장이 자신의 대출 탕감 출산 장려책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공개 반박을 한 지 이틀 만에 대통령실의 우려를 10분 이해하고 오해를 불러일으켜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이같이 밝히면서도 돈 없이 해결이 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고 자신의 제안은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며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어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따른 유불리 계산에 함몰돼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저출산위 부위원장이 SNS를 통해 헝가리식 대출 탕감 출산 장려책은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사례라고 거듭 주장하자 대통령실이 다시 한번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나 부위원장의 입장과 관련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서 자칫 정책의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 부위원장의 대출 탕감 방안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180도 다르다면서 공직자가 발표하는 국가 정책은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상식이고 개인의 의견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3월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안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안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당사를 찾아 당직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창원으로 이동해 경남 도당과 창원 진해 당협 당원들도 만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김기원 의원도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서 김기원 의원의 이기는 캠프 개소식을 열어 차기 전당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대학 교육이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고 보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기로 하며 윤석열표 교육개혁의 첫 발을 뗐습니다. 당정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이른바 혁신도시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고 관련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은 지식 습득 이상의 다양성과 창의를 목표로 지방정부와 지역산업, 대학의 삼각체제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은 지방 균형 발전, 또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그 사안이고 결국은 이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이런 권한의 이양과 지원 이런 체계가 잘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사흘 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새해 첫 고위 당정협의회 주제를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으로 잡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당정은 현재 교육부가 가진 대학 지원 권한을 2025년까지 지방으로 이양,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중앙에 집중된 고등교육 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하고 대학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과감히 철폐하여 학과 신설이나 정원 조정, 재산 처분 등의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동시에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 개혁도 강력 추진합니다. 대학과 지역사회를 끈끈하게 묶어 지방 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의 밑거름이 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이후 추진된 주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혁신도시도 사실상 실패했다며 보다 강력한 국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지역에 정착하는 대신 이른바 기러기로 살며 금요일 밤마다 상경하는 행태를 꼬집은 건데 정부는 혁신도시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재학률을 조사하는 등 즉각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혁신도시가 정말 지방 균형 발전의 축이 되고 있습니까? 지방 교육과 산업에 연결하는 관점에서 볼 때 혁신도시는 사실상 실패라고 봐야 됩니다. 당정은 폐교나 유휴 학교 부지에 문화체육 복지시설을 마련해 지역 주민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은 4가지 법률의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협조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110개 중에 아직 95개가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좀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당정은 또 올해 11월 투표를 앞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당장 5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박람회를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최대 가전 IT 박람회 CES 수준으로 만들자고 공감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 백혈병 환자에게 사용기한이 2달 넘게 지난 수액을 투여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병원 측이 의약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명백한 의료 과실에 해당하는데 수액을 맞은 환자는 일주일 뒤 숨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급성 백혈병을 진단받은 21살 정모 씨.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면역세포가 감소하는 고강도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 새벽 4시쯤 정 씨는 병원에서 포도당 수액을 맞았는데 사용기한이 무려 2달 넘게 지난 상태였습니다. 정 씨 보호자가 오전 9시쯤 이를 발견했을 땐 이미 100ml 정도가 정 씨 몸에 주입된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아예 없다 보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단 1%만이라도 잘못이 됐다 하면 이 아이한테는 치명적인 건데. 고열에 시달리던 정 씨는 일주일 뒤 폐혈증 증세를 보이다 숨졌습니다. CRE균, 즉 카바페넴 내성 장내 세균에 감염된 겁니다. 병원 측은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을 맞게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수액을 만든 제약회사에 확인한 결과 적합성을 통과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걸로 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수액 투여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사실은 병원 측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병원에선 매달 날짜가 지난 물품을 확인한 뒤 반납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수액을 놓은 간호사가 사용기한을 최종 확인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정 씨가 수액을 맞아 사망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면서도 병원 측이 의약품 관리를 미흡하게 해 명백한 의료 과실이 발생한 거라고 지적합니다. 바코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유통기간이 지나게 되면 경고음이 울리게 하거나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보안 장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사고에 대해 정 씨 유족 측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거하고 아이가 사망한 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정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병원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죠. 병원 측은 YTN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해당 간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올해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CES에서는 인간의 움직임을 따라하고 섬세한 움직임까지 가능한 로봇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단 10분 만에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한 가상인간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봇팔이 사람이 행동하는 대로 따라 움직입니다. 팔을 들어 올리고 주먹을 쥐고 펴는 것도 자유자재입니다. 손가락과 손목, 팔목에 부착된 센서로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로 버틸 수 있는 무게는 2kg. 마이크 하나쯤은 거뜬하게 듭니다. 이 로봇은 어떤 로봇인가요? 네, 사람의 팔을 본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팔이고요. 서빙 로봇, 배달 로봇, 그리고 택배 로봇 이런 것들에도 쓰일 수 있겠죠. 사람을 닮은 로봇이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갑니다. 문고리를 열기 위해선 섬세한 손가락 움직임과 꽉 쥐는 악력이 필요해 딥러닝으로 수백 번 학습을 거쳐야 합니다. 스스로 문을 열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로봇은 사람의 손이 닿기 어려운 건물 구석까지 말끔히 소독합니다. We use it to disinfect facilities. We use it to monitor residents and patients to keep them safe. And we use it to provide communications and deliver items. 이젠 사람을 닮은 로봇을 넘어 실제와 똑같은 가상인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고 원하는 음성을 입히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10분.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 가상인간은 전화 응대 업무 등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직종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얼핏 봐선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을 닮은 로봇이 우리 일상에 더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이번 CES 박람회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는데요. 어떤 업체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관람객들을 사로잡았는지 김철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베네치안 엑스포 센터. CES 대기업 전시관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이곳에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단연 눈에 띄는 건 AI를 활용한 혁신 기술입니다.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글쓰기 훈련을 도와주는 플랫폼부터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돕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AI 인형까지 등장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 하루 종일 아이들과 대화를 해주기는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파티가 부모님을 도와서 아이들과 놀이를 통한 즐거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관심이 높아지는 건강 관련 분야에서도 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돋보였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여럿이 함께 달리는 것은 물론 실시간 자세 교정까지 가능한 메타버스 플랫폼도 등장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AI가 사용자의 신체를 분석하게 되는데요. 실시간 분석이 끝나면 화면을 통해 잘못된 자세를 알려주게 됩니다. 순식간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도 있습니다. 작은 장치를 손에 쥔 채 5초를 기다리자 체지방과 골격근량 등 구체적인 수치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혹시 위험 수위는 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이 이제 바로 실시간으로 한 5초 정도의 시간만 할애하시면 바로바로 어느 정도 체지방이 변화되는지를 이제 아실 수 있고요. 규모는 작지만 뛰어난 아이디어로 주목받은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들. CES를 기회 삼아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김철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주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0.25%포인트 인상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최종 금리 수준을 놓고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올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는 모두 8차례. 첫 회의는 이번 주 금요일 열립니다. 이번에도 0.25%포인트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여전히 목표치를 웃도는 물가 상승률이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물가 목표치인 2%를 웃도는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영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올리면 사상 초유의 7연속 인상입니다. 빠르게 둔화하는 경기를 생각하면 한 번 정도 동결하자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달 말 또 한 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돼 한미 금리차 부담도 인상안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남아있음을 감안하면 이번에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종 금리 전망은 엇갈립니다. 지금까지는 3.5%를 바라보는 위원이 다수였지만 이제는 물가뿐만 아니라 경기 둔화, 국제 정세 등 고려할 변수가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어서 최종적인 금리 수준에 대한 예측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현재와 같은 물가 상승세를 제어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3.5% 정도가 국내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금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기업 부채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기업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도 상당히 늘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기준금리 상단이 연 3.5%에서 멈춘다면 이번 인상 이후엔 올해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0.25%포인트 인상이더라도 또 한 번 대출금리는 출렁일 거로 예상됩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8%를 넘기면서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인상 자제를 당부하는 등 지나친 이자 장사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보증금 보험을 든 임대사업자의 주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부채 비율이 높은 깡통주택인 거로 나타났습니다. 무턱대고 전세로 들어갔다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집이 많은 만큼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은 없는지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형환 기자입니다. 빚이 많아 집을 팔아도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증보험에 든 임대사업자가 가진 주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깡통주택으로 조사된 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를 보면 법인과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 수는 70만 채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부채 비율이 80% 넘는 집만 54%에 달합니다. 자기 자본 없이 그냥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채의 집을 사고 그걸 임대사업으로 전환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취약성이 굉장히 심각하다. 허그의 재정 상태도 상당 부분 손실을 가져올. 개인 사업자에 한정하면 이런 깡통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서구입니다.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이다 숨진 빌라왕이 집중적으로 주택을 사들인 곳이기도 합니다. 모르냐, 빌라왕 이사단이 났다 그러면서 그때 알려주는 게 허구입니까? 문제는 경매로 집이 팔린다 해도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많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주택에 걸린 압류가 여러 건일 때 세금을 가장 먼저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가 좀 민감하다 보니까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체납 내역을 안 떼어주죠, 보통은. 이게 체납된 세액이 있으면 그게 우선순위가 돼버리잖아요, 경매 절차에서.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정부가 오는 4월부터 보증금이 일정액을 넘는 전셋집은 주인 동의 없이도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한 이유입니다. 또 전세 확정일자 이후에 생긴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는 보증금보다 변제 순위를 뒤에 두도록 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오늘 새벽 1시 28분쯤 인천 강화군 서쪽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인천 강화군 서쪽 25km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9km로 파악됐습니다. 지진계에 기록이 된 관측값을 토대로 산출하는 흔들림 정도를 뜻하는 계기 진도는 인천에서 최대 4단계로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이나 창문 등이 흔들릴 수 있는 정도입니다. 새벽 시간 지진이 나면서 YTN으로는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서 침대가 흔들렸다는 등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 제출하면서 오늘부터 30일 동안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회기 중 민생법안 처리, 북한 무인기 등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에 관한 긴급 현안 질의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임시회 소집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를 막기 위한 방탄용으로 보고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에서 춘제 연휴를 앞두고 대량 해고에 반발한 폭동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내륙의 항원 검사 키트 제조 공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의약품 수급 조절 실패에 따른 부작용이 폭발한 사례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성난 노동자들이 공장 설비를 부수고 완제품 박스를 쏟아버립니다. 무장 경찰이 출동하자 집기류 등을 집어던지며 격렬히 저항합니다. 중국 충칭의 신속 항원 검사 키트 제조 공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음력설 춘제 연휴를 앞두고 공장 측이 대량 해고 통보를 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주야간 증산에 투입됐던 임시 고용 직원들이 그동안 임금마저 떼일 처지에 몰리자 폭발한 겁니다. 최근 중국에선 항원 키트 품귀 현상이 나타나 한때 20개들이 한갑 가격이 약 15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빠른 감염 확산 속도에 대유행의 정점을 지나고 지금은 수급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처럼 과잉 생산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정도입니다. 지난해 11월 정저우 아이폰 공장에서도 비슷한 폭력 사태가 벌어졌고 새해엔 폭죽 금지 조치에 대한 반발에 불꽃 혁명이란 이름이 붙기도 했습니다. 방역 만리장성을 무너뜨린 백지 시위 전후 중국인들의 불만이 다양한 계기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에서 지난해 오미크론 계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중 8% 정도가 폐렴 증세를 보였다고 중국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의료정책사 자오야우이 사장은 8일 방영된 CCTV와의 인터뷰에서 2022년 국내 오미크론 관련 임상 사례에서 폐렴이 나타난 경우는 10%가 채 되지 않는 대략 8% 전후의 비율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자우 사장은 폐렴으로까지 증세가 악화한 감염자의 비율은 높지 않지만 14억 인구의 중국에서 현재 감염자 자체가 많기 때문에 폐렴 증세를 보인 사람의 절대적인 숫자 역시 적지 않은 수치라고 부연했습니다. 러시아가 새해 벽도 벌어진 우크라이나의 기습 공격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가해 우크라이나군 600명 이상을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로켓 공격에 있긴 했지만 건물만 손상됐을 뿐 사상자는 없다고 맞받았는데요.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크라마토르스크에 있는 한 대학교의 기숙사 건물입니다. 현지 시간 8일 밤 러시아군의 로켓이 연달아 날아들었습니다. 앞마당에 큰 구덩이가 패였고 유리창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Ну, конечно, в 12 часов ночи он пролетел оттуда, и вот видите, что случилось. Ну, вы сами видите, что я буду говорить. 러시아 국방부는 이 건물 2개 동이 우크라이나군의 임시 기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공격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무려 600명 이상 숨졌다고도 했습니다. В ответ на преступный удар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в первые минуты января 2023 года по пункту временной дислокации российск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в населенном пункте Макеевка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마키유카 포격 사건은 러시아가 공식 확인한 사망자만 89명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컸는데 러시아군이 이번에 7배 이상 보복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지 지방정부 관계자들의 얘기는 전혀 다릅니다. 교육시설 2개 동과 아파트 건물 등이 손상됐지만 사상자는 없었다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도 러시아가 지목한 건물 2개 동이 일부 부서졌지만
사상자가 나온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Нет, перевернулась и уляглась подальше. Не думаю, что делать, пойду подальше.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교회 성탄절 36시간 휴전 명령도 역시나 위장술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휴전 명령이 발효된 6일 정오 이후에도 도네츠크주 크라마토르스크와 바흐무트에 로켓과 포탄 공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일본이 지역 방어 위주의 육상 자위대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기동 부대로 개편해 운용할 방침입니다. 일반 육군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건데 반격 능력 보유를 천명한 일본의 보통 군사화 움직임이 한층 더 구체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일본 방위성이 일본 육상 자위대 예하 부대들을 서남부 난세이 제도로 전개할 수 있게 개편합니다. 방위성은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제15 기동여단은 사단으로 개편하고 나머지 일본 본토의 14개 사단 여단은 기동 운용을 기본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륙군 방어에 중점을 뒀던 운영 방식을 유사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 작전할 수 있는 기동 체제로 운영한다는 겁니다. 이는 미군의 신속 대응군, 러시아의 전술대대, 그리고 우리 군의 전투여단 체계와도 유사합니다. 즉, 기동력을 바탕으로 부대의 신속한 전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최근 육군의 작전 운영 흐름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일본 육상 자위대는 기동군 개념이 아니고 일본 본토 침략 부대를 저지하는 방어적 개념이었는데요. 기동부대로 변화한다는 것은 필요시 선제적 공격 작전이 가능한 육군의 개념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를 놓고 중국의 무력 시위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타이완 인근에 유사시 자위대를 파견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現在の中国の対外的な姿勢、あるいは軍事動向等については、我が国のこの平和と安全及び国際社会の平和と安定を確保し、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등 주요 인프라 방어에 평시에도 자위대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적의 무력 공격과 테러 등 유사시에 대처하는 치안 출동에 한정돼 있던 인프라 방어에서 나아가 평시에도 팩3 요격 미사일 전개 훈련 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반격 능력을 천명한 일본이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서의 군 운용을 조금씩 구체화하면서 군사 대국화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주변 국가들의 우려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이슬람계 로힝야족 난민 185명이 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부 아체주에 상륙했다며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난당국에 따르면 이들 로힝야족이 탄 배가 현지 시간 8일 오후 2시 30분쯤 아체주 해변에 도달했습니다. 앞서 아체주에는 지난달 25일과 26일에도 로힝야족 57명과 185명을 태운 목선이 차례로 상륙했는데요. 로힝야족은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의 소수 민족이며 집권 세력에 의해 오랫동안 탄압받아 왔습니다. 쿠팡의 소규모 물류 작업장에서 출근 첫날 야간 근무를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부검으로 사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인천 원창동 쿠팡 배송 캠프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보낸 물품들을 소비자에게 배송하기 전 보관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새벽 5시쯤 50대 노동자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였는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새벽 1시 넘어 물품 분류 작업을 시작한 뒤 새벽 4시쯤 쉬는 시간에 조퇴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 배송 캠프 관계자는 A씨가 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해당 캠프에 처음 출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부검을 의뢰해 지병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쿠팡의 사망사고는 과거에도 잇따랐습니다. 2021년 1월 쿠팡 동탄 물류센터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50대 여성이 새벽 5시쯤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같은 해 12월 이 센터에서 50대 여성이 뇌출혈로 쓰러진 뒤 숨졌습니다. 2020년 10월 쿠팡 70 물류센터에선 야간 근무를 하고 귀가한 20대 남성이 숨졌는데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가 처음으로 인정됐습니다.
건강한 27세의 청년이 그냥 죽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 탓이 아니다. 회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책임이 없다. 모든 것은 고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물류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사망사고가 이어졌는데 2021년 3월 서울 송파 배송 캠프에서 새벽 배송을 담당하던 40대 노동자가 숨졌고 그보다 1년 전 경기도 안산에선 40대 노동자가 새벽 배송을 하다가 숨졌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레저보트가 전복돼 장애 청소년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반년이 넘게 지났고 경찰도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유족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춘천 의하모에 있는 수상 레저시설. 사고는 지난해 7월 발생했습니다. 장애 청소년 레포츠 캠프 중 참가 학생과 장애인 체육회 직원 등 10명이 탄 보트가 전복됐습니다. 업체 직원이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했지만 학생 1명이 보트에 남아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다시 세보니까 1명이 없는 거를 이제 뒤늦게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잠시 뒤 18살 A군을 찾았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아이들 해봐야 10명 정도 탄 이 사고에서 어느 한 분도 인원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점, 이 부분은 분명히 이 기관에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유족은 행사를 주최한 장애인 체육회가 사고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복된 보트 에어포켓에서 여학생이 먼저 구조됐는데 이때까지 A군이 빠져나오지 못한 것을 현장 직원들이 몰랐다는 건 과실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도 이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런 거를 다 찾아가서도 물어봤는데 이런 얘기는 경찰에서만 진술한 거고 저희는 이걸 처음 봐요 지금. 경찰은 레저업체 대표를 과실치사 혐의를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체육회에는 아무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벌인 춘천경찰서는 사고를 낸 건 보트를 몬 업체 대표라며 장애인 체육회가 행사를 주관 주최했더라도 사망사고와 관련해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상 레포츠 행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좀 더 깊은 안전상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청소년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주체나 주관사들에 대해서 이건조차 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행사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유족들은 여전히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 녹사평역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열리는 보수단체 시위에 대해서 경찰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지난달 30일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의 시위와 관련해 서울 용산경찰서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인권위는 같은 날 시민분향소를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긴급 구제를 권고하는 대신 진정사건으로 접수해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정부 2년차 새해 업무 보고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거로 보이는데요. 고용노동부를 필두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5개 기관의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오는 3월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오전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이와 함께 김기현 의원도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서 캠프 개소식을 열어 차기 전당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오늘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양국 정부 고위 관료와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 신기술 보호 등 글로벌 과제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오늘 초등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합니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방과 후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또 학부모가 틈새를 활용해 잠시라도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다양한 돌봄 유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쳐서 운영하는 통합 운영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잠실여고와 일신여중이 서울에 있는 일반 학교로는 처음으로 통합 운영학교, 즉 이음학교를 선택했는데요. 진로교육에 초점을 맞춰 6년 통합과정의 장점을 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6년생 이후부터는 매년 더욱 급격하게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6년 초중고 학생 100만 명 선이 무너졌고 지난해 80만 명을 가까스로 지키다 7년 뒤인 2030년에는 57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해 운영하는 이음학교는 인구 소멸 숙제를 풀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전국 123곳이 운영 중인데 서울에서 처음으로 손을 들고 운영해보겠다는 사립학교가 나타난 겁니다. 영국처럼 중고교 과정을 통합해 6년 동안 학생 맞춤형 진로 교육을 해보겠다는 계획은 학부모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자유학교제의 부족한 부분을 이음학교를 해서 교과와 비교과를 적절하게 잘 운영하면 각자가 부모님이 원하는 진학지도가 되겠다, 그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일신여중과 잠실여고는 올해부터 인문사회과학, 공학 등 각 분야 전문가를 부르는 진로 탐색 행사를 함께하고 잠실학생 체육관을 빌려 축제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중고교 교복도 통일하고 중학생은 멘티, 고등학생은 멘토가 돼 도서관 등 여러 공간을 공유하며 교류할 예정입니다. 그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같이 나눠 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후배들, 중학생들은 이제 저희를 보고 더 동기부여가 돼서 훨씬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9월 서울 시내 학교 가운데 추가로 2곳을 더 지정하고 이음학교로 선정된 학교에 5년간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 5.1%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이달부터 5.1%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의 대표 과일인 참외가 한겨울 추위를 뚫고 벌써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참외 가운데 70% 이상을 차지하는 경북 성주는 농가 지원을 늘려 분홍을 키워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윤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비닐하우스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마치 한여름처럼 푸른 참외잎이 널렸습니다. 푸른 잎사귀 아래에 노랗게 익은 참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겨울에 이렇게 노란 참외가 탐스럽게 익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기만 해도 달콤한 향기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실제로 당도를 재보니 15브릭스 이상, 18브릭스까지 측정되기도 합니다. 당이 좋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성주 참외는 더하고 권하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성주 참외를 이용해 주시면 더욱더 농사 짓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를 이어 농사에 뛰어든 28살 청년 농부도 스스로 키워낸 참외를 보며 뿌듯함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농사가 시작하고 싶어서 그냥 했는데 이제 저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더 좋은 참외를 만들고 싶고 더 맛있는 참외를 만들고 싶은 생각으로 계속 열심히 더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전국 참외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경북 성주군. 지난해 참외 생산액은 5,700억 원이 넘습니다. 참외 농사를 짓는 3,800여 농가 가운데 44% 정도인 1,700여 농가가 1억 원 이상 수익을 거뒀습니다. 앞으로는 참외 가공품을 개발해 계절에 따른 소득 공백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참외에 생산되지 않는 기간 중에 이런 다양한 이제 가공품들을 생산해서 농가의 소득도 되고 또 지역의 특산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더 맛있고 몸에 좋은 참외를 생산할 수 있게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농장 기반 조성과 성주형 스마트 참외 산업 모델을 구축하고 MZ세대에 맞는 전략적
마케팅을 통하여 한겨울에도 시원하고 달콤한 맛을 뽐내는 성주 참외는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WBC 대표팀에 뽑힌 피츠버그의 최지만이 시즌 준비를 위해서 평소보다 일찍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국내에서 팔꿈치 뼈 조각 제거 수술을 받은 최지만은 재활 훈련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WBC에 참가하기 위해선 소속팀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템파베이에서 피츠버그로 둥지를 옮긴 최지만이 출국에 앞서 메이저리그 7번째 구단에서 시즌을 시작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WBC 대표팀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린 최지만은 오른 팔꿈치 뼈 조각 제거 수술을 받아 미국 도착과 함께 몸 상태부터 점검받게 됩니다. 저는 되게 가고 싶습니다. 근데 팀에서 아직은 결정이 안 돼서 그게 조금 오류인 것 같은데 저 또한 지금 계속 팀에다 어필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 졸업 뒤 곧바로 미국 무대로 진출한 최지만이 태극마크를 다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술 뒤 아직 본격 훈련을 하지 않아 몸 상태는 40에서 50% 정도지만 첫 대표팀 차출인 만큼 반드시 구단의 허락을 받아내겠다는 각오입니다. 태극마크를 달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그게 조금 많이 배고픔이 있었고 그게 아직 안 돼서 아쉬웠기 때문에 올해는 최대한 좀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올 시즌이 끝나면 FA가 되는 만큼 2023년은 어느 해보다 중요한 시즌이 될 전망입니다. WBC에 참가하는 에드먼 김하성과의 철벽 내야 수비 호흡에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김하성 선수도 아마 잘 맞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잘 빨리 이렇게 적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경기를 모두 이기고 4강전이 열리는 미국으로 가고 싶다고 말한 최지만은 미국과 도미니카 공화국, 일본 등을 강팀으로 꼽았고 특히 일본 오타니의 공이 빠른 만큼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미세먼지로 숨쉬기 답답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 모두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서풍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겠고요. 중서부는 종일 나쁨 수준, 호남과 경북은 오전 한때, 경남과 제주는 오후에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KF80 이상의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 곳곳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린 눈비가 얼어붙어서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으니까요. 출근길 교통 안전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영상 3.5도, 청주와 광주는 영상 0.8도 등으로 예년 기온을 2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6도, 광주와 대구 10도, 부산은 14도로 온화하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은 더 온화해지겠지만 미세먼지는 계속되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와 건조함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